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보나 했던 숫자를 오늘 결국 봤습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탈환했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매수 주체로 그 역할을 한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하면서 엔비디아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또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장에 실망했던 투자자들에게 이제는 발길을 돌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시간이 온 걸까요? 오늘 목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세 분들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저희 경주마를 찾아주신 염승환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포문을 좀 열어주세요. 오늘 2,800도 상징적인 숫자도 돌파를 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이게 뭔가 돌파하면 시장이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들뜨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막 들뜨려고 네. 상기시켜서 근데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침체돼 있어요. 이게 오늘 같은 날 좀 기분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이제 왜냐면 물론 이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네. 지금 2,800 너무 늦게 돌파한 거죠. 사실 미국 시장의 이런 질주나 뭐 최근에 유럽은 빠지고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하는 이때 한국 증시는 얼마 전만 해도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또 갈 정도로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뒤늦게 좀 올라오는 좀 상황인데 여기에 또 코스닥은 동참을 또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2,800을 힘들게 넘어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제 위가 좀 열렸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이제 좀 강세 장기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기분이 좋으려면 역시 그 코스닥 시장에 물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늘같이 이렇게 그 코스피가 힘을 내는데도 전혀 들어오질 못했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좀 반등이 나와야 조금 더 개인 투자분들의 좀 그 약간 얼굴에 네. 손빛이 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수 오르면 뭐하냐, 내 계좌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뭐 사실 말씀하실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좀 계속해서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상로 대표님.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집중적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실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봤을 때 강달러 기조에 의한 내재적 해지 과정이 일부 드러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현재는 상당한 강세를 원화 대비해서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의 환차손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서 지수를 좀 상승시키면서 환차손을 좀 상쇄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일부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은 앞에서 염 인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이 국내 증시가 너무 늦게 올랐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현재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0.8% 상승했고 일본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었거든요. 네. 이 나라 증시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자리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만 이 과정 내에서도 일부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한 수급이 집중돼 있다 보니 이런 흐름 자체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일부 좀 소외감이 좀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대신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같은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 왔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코스닥이 빠질 때마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네. 지금 좀 더 상승을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반수장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했거든요. 어제 뭐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효과가 계속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판소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는 계속 그 코스피에 대한 지수를 계속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이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닥 쪽이거든요. 네. 이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그 가긴 갑니다. 근데 위아래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좀 편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이슈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윤 대통령께서 뭐 인구 국가 비상사태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었고, 엑스모빌 동해 유전 그러니까 대왕고래 얘기가 또 나왔고, 심지어는 횡단 고속도로 건설 추진 소식, 그리고 정치 테마까지 오늘 좀 부각을 받았거든요. 네. 이러한 게 계속 좀 부각이 받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한 번씩 쏠렸다가 빠지는 현상이 계속 좀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자금적인 그 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는,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갔다가 그걸 일부 매도를 해서 코스닥 쪽으로 들어갔다가 한번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한 형태들을 계속 좀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개별적인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장에는 멀미약 먹고 지금 주시장을 보는 거와 지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수는 상승을 하겠지만은 코스닥 쪽은 계속 좀 요동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아쉬움을 세 분 다 표해 주셨는데 그래도 일단 코스피가 2,800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그 고지를 점령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 뭐 긍정적인 낙관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뭐 삼성증권까지 3,150포인트 상단을 그렇게까지 열어놓고 있는 시각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네, 3,000이 아니라 하반기 4,000까지도 찍을 차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뭐 기대와 바람까지 담아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염이사님 늦게 가더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가기만 하면 좋죠. 당연히 네. 좋은데 이제 너무 좀 늦은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좀 발동은 걸렸는데, 이제 3,000도 사실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2,800을 넘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먼 위치는 아니고, 일단 이제 2,800 정도가 우리나라 이제 PBR 한 배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 된 거죠. 정상화 됐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과거에도 수출 좋고 기업 이익 증가하고 경기가 괜찮았을 때 PBR 보통 1.1배에서 2배까지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히 계산해 보면 PBR 한 배 계산하면 3,100 나옵니다. 뭐 PBR 아니 1.1배 계산하면 1.1배, 예. 1.2배 계산하면 3,400 가까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도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높은데도 꾸준히 뚫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밸류 생각하면 미국 비싸서 못 사거든요. 네. 근데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잖아요. 네. 끝도 없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국 경기가 단단한 데다가 무엇보다 전 세계 증시를 이끄는 그 AI 테마에 그 가장 이제 1등 공신 엔비디아가 거기 포진돼 있는데, 이 기업의 시총이 정말 끝없이 올라가는데,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코스닥 안 좋다, 이제 좀 부진하다고 말씀드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 결국엔 저는 그 에코프로비엠이 힘을 못 내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작년에 좋을 때 코스닥이 압도를 했어요. 코스피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시장이 그 레벨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도 섹터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야 돼요, 또. 네, 근데 그래서 결국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결국 삼성전자죠. 지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밸류를 계속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3분기 안에 HBM 반드시 좀 납품이 돼야 돼요. 엔비디아에. 네. 이 소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3,000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적으로. 언제 하는 거죠? 네, 참 근데 어떤 그게- 분은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네.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네. 안 위는 된다면 계속 또 3,000이 쉽지, 그러니까 밸류가 싸고 비싸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결국 그 밸류를 올려줄 수 있는 뭔가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이벤트나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한국의 1등 기업은 그걸 못 보여줬거든요, 그동안. 네. 미국과 다른 점은 저는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2차 전지에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그동안은 지수에 계속 마이너스를 줬어요. 도움이 안 됐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적어도 그런 일은 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엔 반도체 1등인 삼성전자가 위를 열어줘야 된다.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3,000포인트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시는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은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을 다졌다. 그리고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 납품을 전제로 네, 주가를 밀어 올리면 네, 지수가 같이 따라갈 거다라는 시각. 네. 이상로 대표님. 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그 관점에서 또 제시를 해드리면, 저는 지금 봐야 되는 것이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이라 보는데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약세 구간입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이 1,300원을 돌파했을 때가 1998년도
그다음 2008년도, 그다음 이번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원화 초약세 구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화가 약세 구간에 접어들면 외국인들에 대한 유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은 작년 10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국내 증시를 꾸준하게 이끌어왔던 것이 외국인의 수급이라는 거거든요. 이 외국인들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이때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원화가 좀 더 약세 구간에 들어갈수록 환차손을 더욱더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주가를 더욱더 부양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원화가 저는 현재 오히려 다시 한번 1,300원 밑으로, 1,300원 밑으로 1,2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는 악재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환차손이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내재적 해지에 대한 구간이 접어들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좀 더 증시를 끌어올려줘야지만 외국인들은 그게 상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집중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뭔가에 대한 주도주 섹터가 나타날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한 약세가 좀 더 지속될수록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좀 더 탄력 있게 증시를 좀 더 부양시킬 수 있는 좀 더 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움직임이 당분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네. 원화가 다시 좀 상대적으로 강세로 돌아섰을 때에 그때가 더 위험하다. 그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으로 네. 보고 계신데 차라리- 하반기에는 염이사님 어쨌든 금리 인하 뭐 지난번 FOMC 결과는 어쨌든 인하 횟수 자체는 더 보수적으로 뭐 한 차례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어쨌든 할 거라는 시각은 더 팽배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달러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의 강세가 한풀 꺾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 강세는 지금 너무나 강했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뭐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고. 네, 하반기에는 달러가 아무래도 달러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개 있겠지만 지금 달러가 제일 강했던 가장 결정적인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았던 거거든요. 다른 네. 나라보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도 사실 최근에 보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고 네. 그 영향으로 이제 금리 인하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면 달러는 지금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위안화라든가 원화가 강세를 띨 수 있는데 물론 또 최근에 유로화가 또 약해가지고 그 속도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는 지금보다는 좀 하반기에 약해질 거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신호는 미국이 뭐 나쁘다고 이런 걸 보기보다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상황에서 그게 비미국 경기가 저는 하반기에 좀 개선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도 얼마 전에 소매 판매도 살아났고 네. 지금 중국이 작년과 굉장히 다른 점은 끝없이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든 소비 경기 좀 살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력한 지금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중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뭐 미국을 쫓아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안 좋았던 측면에 좀 회복될 수 있고 유럽도 좀 최근에 정치 리스크는 있지만 정치 리스크 빼더라도 최근에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또 과거에 또 좋았어요. 비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 한국은 항상 또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았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본다면 오히려 달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달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1,300원 깨고 너무 또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고환율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1,380원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300원 초반까지 가는 구간에선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뭐 그들도 또 환차익이 또 날 수도 있잖아요. 1,300원 초반까지 갔을 때는 그건 좀 저는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매수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를 좀 붙인다면 현재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상당한 강세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네. 대신에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달러가 지금 현재 과거만큼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현재 미국이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달러화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였다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내려갔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원자재나 농산물은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 가격이 안 잡힌다는 얘기는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화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네. 환율이 계속 약세를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쉽게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돌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내에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곧장 못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런 환율에 대한 이런 약세 구간, 우리나라만 좀 더 특히 약한 구간들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입 동향표가 우리가 작년보다 지금 현재 수출이 더욱더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즉슨 달러에 대한 약세, 그러니까 우리 원화에 대한 약세 구간이 나타나다 보니까 수출이 지표가 개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5월 달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9.9% 상승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원화가 좀 더 약하기 때문에 마진폭이 좀 더 개선됐던 것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수출 왜곡 효과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뭔가에 대한 사람들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투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 소장님 사실 이제 7월 내지 9월 뭐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은 7월도 보고 계시는데 금리 인하가 만약에 단행을 했을 경우에 연준이 말이죠. 단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AI를 비롯해 성장주들에 대한 고점이 어디냐, 거품에 대한 걱정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사실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기본적으로 호재라고 본다면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럼 더 미국도 그렇지만 성장주에 대한 시각도 고점을 높일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예, 저는 고점을 높일 계기가 충분히 제가 너무 된다고 이게 소설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요, 말하고 아니요. 나니까 좀 저도- 죄송스러운데 저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전에 다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3,000포인트 돌파할 것으로도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도체 쪽이나 그런 쪽도 지금 보면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IT주나 성장주나 바이오 쪽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3,000포인트 아까 이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제 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저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요인들을 한쪽에 더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더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가 코스피 시총 비중을 다 합쳐보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업황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은 아까 이상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산자부 수출입 데이터 그 반도체 부분에서 1분기 때 좋았습니다. 1분기 때 전 분기보다는 좋았는데 전 분기보다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좋았거든요. 네. 근데 2분기 때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좀 발표가 나지 않았고 7월 1일 때 이제 6월달 산자부 그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이면은 지금 반도체 쪽만 100억 달러 수출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반도체 쪽의 수출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때도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그걸 보고 투자자분들이 그쪽으로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계속 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무리하지 않게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3분기 때도 분위기를 연출이 된다 하면은 SK하이닉스도 지금 코스피 비중이 적지 않은데 SK하이닉스가 계속 끌어가고 아까 연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납품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또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합적으로 요인들을 봤을 때는 코스피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도 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 이게 탄력성이 하반기 때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바이오 쪽이든 지금 성장주 IT 쪽의 분위기가 같이 좀 연출이 돼서 주가를 지수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장에 동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6월 20일이잖아요. 이제 6월이 한 10일 정도 남았고 뭐 거래일 기준으로는 더 적지만 7월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2,800을 돌파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지난주에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해서 이런 이벤트들은 다 끝났고 어느 정도 결론이 맺어졌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중간에 7월로 가는 시점에서 실적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시점인 건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계속 2,80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궤를 같이 하는 얘기긴 한데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지수가 이렇게 2,800을 올라선 게 아닌가. 이러면 이제 7월 첫 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실적 발표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봐도 괜찮은 전망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네.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저 이제 그만 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분기가 우리나라 지금 올해 실적 그 증가율로 보면 가장 좋아요. 2분기가 또 좋기 때문에 3분기가 아마 그 올해 1, 2, 3, 4분기 보면 3분기가 제일 숫자는 높은데 증가율로는 아마 2분기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도 충분히 뭐 실적 보고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보는 것도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개운치 않은 표정이신데 어쨌든 이상로 대표님. 네, 뭐 지금은 실적에 대한 이슈는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좋은 그 상승 사이클을 탔던 자동차 업종도 보면 역대 최고에 대한 수출을 또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적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주가적인 상승을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여러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았지만 아마 이거부터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저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다 나왔습니다. 일가정 양립부터 양육, 뭐 주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정부 조직이 바뀌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이 돼서 사회부총리가 겸직을 하는 이런 형태의 정부 조직 개편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저출생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반 소장님 먼저 질문드립니다. 예, 그냥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예, 테마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단언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맞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테마로 좀 보고 있고 그 상한가 간 종목들 한 가지를 좀 살펴보니까 깨끗한 나라, 그러니까 신생아용 뭐 기저귀 물티슈 때문에 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정치 테마 때문에 지금 부각받아서 올라가는 케이스고요. 정치 테마요? 네.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 예, 이거를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상홀딩스를 좀 오늘 올라갔을 거예요. 대상홀딩스가. 네. 예, 그러면 거기에 연관점을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그 한 분이 23일 때 차기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실명을 거론하기가 곤란하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 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네. 그래서 깨끗한 나라가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네. 나머지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반에 올라갔다가 다 차익 실현이 나와서 다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테마로서만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로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이건 네, 이게- 테마로 트레이딩 네.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되는 거다? 그 사실 연관이 완전 없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테마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이제는 뭔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현재 0.6 가까이 내려왔다라는 뉴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0.6이라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실제 데이터 지표는 0.67까지가 최저 포인트를 한번 찍었고 이 0.6에 대한 전망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그 100명 중에 100명이 있으면 거기서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를 이제 6명이 나온다는 건데 네.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만 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6명이라는 것이 6명의 0.6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 해도 애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죠? 뭐 여러 가지 근데 방법이 이제 있겠지만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죠. 우리가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6명에 대한 부분에서 3명과 3명에 대한 부분에서 또다시 0.6이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40대 맞으시죠? 이 40대 분들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를 볼 가능성이 100명 중에 1명 또는 2명만 손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가 비상사태 맞습니다, 사실. 네. 그만큼 이제 출산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압박이 나온다는 건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식시장과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원금에 대한 정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그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지원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유아용품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유아용품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좀 나타났던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보면 네. 컨텐츠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죠. 근데 이런 컨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런 유아 정책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했던 테마성 움직임도 함께 있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테마주로 본다는 것은 조금 제한적인 거고 대신에 현재는 이제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유아용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관점으로 파악을 한다면 이런 유아용품 관련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눈여겨봤던 기업은 메일유업이라는 기업을 좀 봤었거든요. 네, 왜요? 이 메일유업이라는 기업이 이제 분유에 대한 회사입니다. 네. 분유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분만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전처럼 이제 애한테 이제 젖을 먹이는 부모보다 엄마보다 또 이제 분유를 타서 먹이는 모유보다는 분유를 더 모유보다는 선호하는 분유에 대한 경향. 선호가 네. 늘어나고 있고 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요즘은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단백질 음료에 대한 또 소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메일유업이라는 기업이 기업에 대한 자체의 가치가 바뀐다는 부분을 본다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런 회사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과 함께 병행하면서 유아 저출산 관련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저출산 관련 테마에 집중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뭔가에 대한 펀더멘털 가치가 함께 바뀔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좀 더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미사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뭔가 이 기업들이 좀 움직임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보니까 이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까지 신설할 정도니까 네. 상당히 이제 이거를 뭐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좀 밀고 나가겠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런 이제 그 기업들의 사이즈도 워낙 좀 작은 편이고 실적들도 되게 좀 부진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발표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 결혼해서 그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이런 걸 하려니까 이게 숫자까지 반영되기까지가 이게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테마는 저는 좀 이어진다고 봐요. 워낙 지금 공매도가 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이용한 좀 테마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시장을 뭐 계속해서 주도할 만큼의 사이즈가 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명확히 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요 정책 자체는 어쨌든 뭐 추진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소멸하는 거는 지금 불가피해요. 지금 보면 출생률이 뭐 지금 0.7명 요거밖에 안 되니까 뭐 이게 진짜 몇십 년 후에는 정말 아이들이 좀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정부로서도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저는 뭐 이 테마랑 좀 별개로 이번 정부가 지금 가장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밸류업이잖아요. 근데 네. 밸류업도 사실 저는 출산율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 지금 아이를 안 가지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설문조사해 보면 또 큰 거 중에 하나가 주거비 문제가 커요. 네. 너무 집값이 비싸다. 그렇죠. 주거 생활 힘들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산의 많은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다 집중돼 있잖아요. 네. 이거를 좀 미국처럼 좀 금융 쪽으로 좀 바꾸자. 그게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게 이 주식시장으로의 좀 자본의 물꼬를 좀 터서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이쪽으로 좀 들여서 좀 양극화를 해소하자. 그렇게 되면 또 아무래도 아이 낳을 때 좀 그런 이제 주거비에 대한 부담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대통령이 좀 고려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다 길게 봐야지만이 나오는 그림이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의 정책적인 좀 임팩트는 당장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업들이 정말 체질이 바뀌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정부가 이끌어가는 그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개개인이 다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한다고 해서 바로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 밸류업은 어쨌든 여기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 그러니까 굳이 제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밸류업주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네. 우리가 애를 놓으려면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해야 애 놓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6세, 여자는 32세입니다. 네. 그 예전에는 뭐 20대 결혼하고 30대 애 놓고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반 소장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갑자기 뭐냐면 다들 한마디씩 다 하시네. 이거를 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이러한 그 출생 대책을 통해서 수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유모차가 많이 팔릴까요? 지금 개모차가 많이 팔릴까요? 개모차라고 하면 이제 강아지를 그렇죠. 네네. 오히려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셔터를 내려 보니까는 이게 멍멍이가 있었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네. 결국은 지금 육아용품종이 얼마나 많이 팔릴지는 아직까지 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그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장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트레이딩 영역을 봤을 때는 저는 깜짝 놀란 게 오늘 내용 나온 게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매달 개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조정폭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그 시기들을 계속 좀 포착을 하시면서 미리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야속하게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증시 일정을 가지고 그 스케줄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언론 매체를 좀 자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한국경제TV를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한국경제TV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매달 이런 회의를 한다는 거는 그때마다 무언가 어젠다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저희가 꼭 착안을 해서 투자를 만약 결정하신다면 참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SK그룹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SK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라 하기는 그렇고요.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 첫 타자로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일단 이게 시장의 호재일지 악재일지 이거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염 이사님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제 SK가 지금 이제 SK 밑에 지주사죠.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각각 지분들을 좀 들고 있잖아요. 네. 이 기업들을 합병을 해서 이제 그 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SK온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SK온이 이번 1분기에도 뭐 4천억 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고 앞으로도 몇 조 원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데 부채 내는데 돈을 못 버니까 이게 끝없이 이제 밑빠진 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SK온을 물론 이제 SK그룹이 선택해야 되지만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SK온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살리는 방법 이걸 격렬하게 이제 논의를 했겠죠. 근데 예. 결국엔 배터리는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된다.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K그룹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반도체가 있고 또 SK텔레콤 중심으로 AI가 있을 거고 배터리 사업,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이제 전통 화학 사업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축으로 해서 사업들을 이제 계속 벌려왔었는데 근데 가장 이제 그 성장을 하려고 좀 기대했던 게 배터리거든요, 사실. 그동안 네. SK온에 엄청난 투자를 좀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뭐 여러 이유 때문에 기스가 많이 난 거죠. 근데 방법은 이걸 살리는 방법은 결국에 알짜 회사를 가져오는 거죠. 그게 SKENS고 SKENS가 이제 LNG 사업을 하는 이제 발전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SK가 지분 90%를 갖고 있는데 연간 1조 3천억을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이노베이션과 합병을 하게 되면 이노베이션은 어쨌든 이제 알짜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SK온의 또 자금 수요를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등을 했고 SK는 왜 빠졌냐면 이 막대한 배당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좀 희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이 좀 줄어들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SK그룹에서 아직은 공시를 통해서 미확정됐다. 뭐 네. 부인하진 않았어요. 네, 부인하진 네. 않았죠. 정해진 바가 네, 없다라는 정해진, 게 이제 네, 공식 그래서 아마 입장이었죠. 검토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또 지금 계열사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SK가 지금 위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그 이혼 소송에서도 결과가 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그룹을 체질을 안 바꾸고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SK그룹 내에서 네. 여러 이슈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SK의 어떤 이제 그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또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SK 그룹 전반적인 계열사에 대한 재조정 이런 이야기가 불거진다면 이건 단기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SK그룹이 과거 2021년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이 4대 축으로 이제 SK를 전제를 재정비하자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SK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손자 회사뻘입니다. 네. 우리가 전기전자가 하나의 필두가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통신. 지금 시청자분들도 몇몇 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이 SK케미칼이나 SK디스커버리가 SK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최창원 부회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SK 계열사에 대한 제약바이오 회사는 SK바이오팜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계열사별로 한 개씩 사촌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씩 가져가자라는 얘기가 원래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계열 분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인 최창원 씨가 이걸 다 제약바이오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통신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동생이 또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런 방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왔던 것은 최근에 판결도 저는 이슈가 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수소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할 때 부생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그린 수소는 SKENS, 네. 그리고 일반적인 그레이 수소는 SK가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SK이노베이션과 SKENS를 통합하겠다. 그러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SK입니다. 그 SK의 배당금이 줄어드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왜 소송 이후에 이 얘기가 나왔을까? 그 SK에 대한 부분 자체의 지배력을 최대한 좀 SK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부분을 좀 30을 앞두고 좀 약화시켜야지만 SK 입장에서는 혹시나 있을 패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연에 좀 더 임시 방편을 좀 최대한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은 SK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재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SK가 이렇게까지 커가는데 노성 씨가 그만큼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계열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SK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이제 조금씩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정말 그 2심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오세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주 SK의 그렇죠. 지분을 그만큼 그죠. 해줘야 된다면 SK에 대한 지배권이 지배력을 흔들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SK에 대한 지배력을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나눠 가지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그런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뭐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뭐 계열사가 그렇게 많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마인드입니다. 돈 안 되면 정리해야 됩니다. 돈 안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너가 조금 약간 그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은 당연히 오너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세계의 이혼 때문에 이슈가 불거졌다 보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좀 까놓고 봤더니 생각보다 심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함축적인 내용들이든 포커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몇몇 계열사들은 다른 쪽에나 매각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SK 자체에 대해서는 나쁠 수도 좋을 수도 같이 이제 공존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래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하기 전에 전 좀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최태원 회장의 수건 사업이 SK 바이오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는 함부로 뭘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 바이오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SK 바이오팜도 시적상으로 보면 신통치가 않기 때문에 뭐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SK 바이오팜을 굉장히 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그 세노바메이트, 그러니까 지금 미국명으로는 엑스코플인데 이게 지금 매출적인 부분들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부터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간만 어느 정도 기다려주면은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투자 관점으로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이 만약에 지금의 모든 그 계열사 정리를 다 끝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까 4개 분야의 큰 분야로 이제 재편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SK 계열사에 가장 돋보이는 건 하이닉스잖아요.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큰 주축, 뭐 삼성그룹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처럼 되겠군요. 그게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재편될 그럴 가능성도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건가요, 염 이사님?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당시에도 옛날에 SK 스퀘어를 이제 SK텔레콤 분리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투자회사와 사업 네, 회사로. 그거 이제 분리한 이유 중에 또 하나로 그때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제 얘기가 됐던 게 SK랑 SK 스퀘어를 합병시켜 가지고 SK 하이닉스 이제 밑에 바로 두는 거죠. 그럼 SK 하이닉스의 그 막대한 배당금을 네. SK가 수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후로는 또 얘기가 전혀 없어지면서 또 왜냐하면 SK 스퀘어 주주분들도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벌써 몇 년 됐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SK 그룹에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겠지만 네.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혼 소송도 지금 패소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계열사들도 지금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하이닉스나 바이오팜처럼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생각해도 오히려 더 역량을 더 키워야지. 그거 잘한다고 그냥 알짜 회사를 여기 현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비싼 돈 주고 팔고 그거는 또 실책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아닌 기업을 얼마나 또 잘 계열사들을 잘 정리하느냐 이 숙제가 좀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3심까지는 한 2년 정도 또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결국 최태원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네이버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주가도 그렇게 강세인데 한국의 빅테크 대표 빅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이버의 주가는 참 신통치가 않습니다. 오늘 또 일본 라인야와 관련해서 새로운 또 뉴스도 나왔고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네, 악재성 뉴스인 거고 주가도 신통치 않고 네이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빅테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뭐 삼성과 마하원에 대한 부분에서 분쟁이 그쵸. 있었죠. 그것도 신통치 않고 이제 하이퍼클로백스도 한글화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영어에 대비 한글이 데이터가 약 9배 정도 더 크다. 그만큼 이제 한글을 공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했지만 뭐 챗GPT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 번역 엄청 잘합니다. 예, 한글에 대한 응답速도 상당히 빠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국내 토종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는 힘든 상황이 돼버리지 않나. 그리고 지금 또 한간에 알려진 바로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도 원래는 이제 동남아라든지 일본에 대하여서 들어가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수익도 지금은 이제 분리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이라 볼 수 있었던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도 결국에는 네이버가 100%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에 대한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 이제 국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런 빅테크로서에 대한 재평가, 거기에 대한 투자 이슈가 좀 더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다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는 네이버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 소장님. 네이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이버요?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예, 계속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는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좀 얘기를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은 그 커머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그 지분이 좀 줄어들고 지분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은
잘 안 팔린다고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알테시 때문에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뭐 아까 라인 야후 지분 문제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협의 안 되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좀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과방위가 25일 때 라인 야후 사태 현안에 따른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대표 출석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10월, 11월 때 이제 뭐 국정감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11월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이버가 좀 어느 정도 좋아지려고 하면은 결국은 경영쇄신도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처럼 경영쇄신도 필요할 것 같고 플랫폼 부재에 따른 여부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성장성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사업도 좀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좀 어느 정도 마련을 해줘야지만 네이버는 좀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세계 미국을 필두로 해서 AI와 반도체 양대 축을 갖고서는 이렇게 지금 증시가 뜨거웠잖아요. 하이퍼클로바라는 AI 모멘텀을 네이버는 전혀 수혜를 받지를 못하네요. 네, 그러니까 AI라도 여기에 좀 모멘텀이 붙어주면 좋은데 네. 사실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나온 지가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되죠. 그렇죠. 이제 8월 되면. 근데 이제 저도 써봤고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 쪽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는데 워낙 뭐 이 오픈 AI 챗 GPT도 있고 또 미국에서 요즘에 저는 사실 검색할 때 퍼플렉시티라는 검색을 많이 쓰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나온 이제 그 AI 검색인데 네. 그걸 쓰다 보니까 네이버를 안 쓰게 돼 버렸어요. 사실 저도 지금 그래서 검색 자체를 거의 퍼플렉시티 위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그게 너무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색을 하는데 사이트도 링크도 다 걸어주고 네이버는 사실은 네이버 검색의 단점이 뭐죠? 그냥 키워드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하이퍼클로버도 X도 있지만 어쨌든 검색에 최적화된 그런 AI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써본 결과로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시장 파악을 해가지고 네이버가 좀 기민하게 우리 한국의 유저들이라도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발빠르게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대처가 저는 좀 너무 늦지 않았나. 그래서 하반기에 어쨌든 이제 AI에 대한 뭐 Q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도화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심이 크겠죠.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선점 효과가 너무나 크거든요. 한번 뺏기면 그거 되돌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시기를 좀 놓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가에 또 반영을 하는 것 같고 또 네이버가 사실 AI라는 동력도 중요하겠지만 본업인 커머스하고 검색도 좀 지위가 많이 지금 위태롭죠 사실. 왜냐하면 네. 검색도 유튜브 검색이 따라오고 만약에 AI를 선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검색을 점점 뺏겨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구글만 뺏기는 게 아니라 AI 검색 시대가 왔을 때 챗 GPT나 퍼플렉시티가 선점이 돼버리면 네. 네이버 위치는 또 순간적으로 정말 위태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걱정은 아닌데 앞으로 2, 3년 후가 좀 이런 게 걱정이 되고 또 커머스 쪽에서도 지금 저는 사실 알리테무보다 사실 네이버한테 장기적으로 좀 더 부담이 될 걸로 보는 게 유튜브 쇼핑이에요. 유튜브 쇼핑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인 중에 유튜브 안 보신 분은 사실 거의 없는 없죠. 상태인데 네, 없다고 봐야죠. 어제 카페24가 상한가 갔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이제 카페24가 이제 유튜브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자사몰 통해서 이제 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 내 안에서 이제 쇼핑을 하게 그 스토어를 오픈해 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뭐든지 간에 소비자는 편해야 됩니다. 네. 한 단계 건너뛰면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 안에 쇼핑을 하게 되면 점점 네이버가 라이브 쇼핑 강자잖아요. 네. 이게 또 흔들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이버는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 1등 지위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 우려를 스스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좀 올랐다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뭐 내 계좌가 행복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 2,800을 탈환한 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2,900, 3,000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